각종 여론조사 결과 양강 부도가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면서 중반전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차 TV 토론회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부도가 사실상 붕괴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센터장님, 네. 사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격차가 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게 이제 지금 한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보수 후보들이 TV 토론 등에서 안보 이슈를 쟁점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른바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몰려있던 보수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동층으로 일부는 이제 홍준표 등 보수 후보에게 옮겨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이제 1차 하락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쨌든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보수층들의 지지의 특성을 보자면 조건부 지지 특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나온 조사에서 문재인 44.4, 안철수 22.8. 그 두 부분은 약간씩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하락폭이 좀 더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통상 10%포인트 차의 이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격차가 있겠고요. 홍준표 후보가 다소 이제 상승해서 지금 15% 가까이 이제 근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심상정 후보 7.5%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고요. 예. 그다음 유승민 후보도 미세합니다만 어쨌든 상승세. 약간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게 되면 그런 이제 조건부 지지 특성이라는 것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당선을 저지해 달라라고 하는 조건부의 지지 특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수표의 분산 효과로 일단 격차가 나다 보니까 당선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회의가 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던 보수표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50대라든가 또 TK 등 어쨌든 보수 성향층에서 일정 이탈이 어쨌든 좀 있게 되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넘어가는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격차가 그런 면에서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이제 조건부 지지층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이제 격차가 커지는데 이것을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이제 어쨌든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그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수층에서 보시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38.3에서 지금 이제 29.1이니까 9.2%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정치 성향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했을 때 보수 성향이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많이 하락 추세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서 이제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의 격차가 없는 것이죠. 보수층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추세로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에서 1위를 보이는 그런 결과들도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께서는? 뭐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하락했던 측면하고 나머지 소수 지지를 받았던 세력들이 상승한 두 개가 겹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조금의 경우 이번 전에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차이가 났고요. 다른 조사들도 최근에 저온 CNI 정도만 8점 몇 % 정도 좁은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이 비슷한 추세입니다. 상당히 그 추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 안철수 후보의 하락에는 결정적으로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대통령감으로서의 신뢰감을 강하게 주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 국면이 지나고 그냥 보도들도 TV 토론 중심으로 경마식 보도를 하다 보니까 과연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한디라는 것을 까먹고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최근의 선거가 과거의 보수 진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새로운 한국 사회로 가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안보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계속 보도 역시 보수 진보를 축으로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죠. 기존의 틀을 벗어나자고 했던 후보들도 새로운 뭔가 명분이라는 걸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기존의 보수 진보 패러다임을 벗어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벗어나는 뭔가 이것을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양다리 거쳤고 손해보고 있다는 이런 분석을 당하고 있어서 안철수 후보 본인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지금 최근 상황이 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를 좀 까먹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SNS를 보면
문을 열고 문재인입니다. 안을 보니 안철수입니다. 문을 열고 안을 보니 홍준표밖에 없더라. 그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대통령 돼서 안 되죠? 3번 자세히 보시면 모비로는 안철수인데 그 몸통은 박지호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문을 열고 안을 보니 홍준표더라라는 좀 이야기를 했는데 차 의원님, 사실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사실상 삼강 부도가 형성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이런 추세 흐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우리 이제 관심이 안철수 표가 급격히 오르더니 이제 급작이 빠져나간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인데 네. 저는 이제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안철수 후보 본인에게 있지 않나 이것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 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표가 상당히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먼저 빠져나갔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 격차의 첫 번째 원인이었고 이제 그에 이어서 TK 보수 쪽에서 안철수 후보 표가 홍준표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놓고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철수 후보가 소위 말하면 보수, 진보 양쪽의 양다리를 걸치고서 어떤 그것을 통합해낼 수 있는 본인만의 비전, 이슈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데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 그동안 그 TV 토론이나 각종 어떤 검증 논쟁, 정책 논쟁 이런 과정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했던 만큼 어떤 새로운 모양 이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특별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부터 표가 빠져나가는 현상, 특히 이제 후발 현상이지만 보수 TK 쪽에서 안철수 후보 표가 빠져나가는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한국당에서는요? 한국당에서는 뭐 이제 좀 2위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생각에 이제 그 현상은 아마 거의 현실화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이 급속하게 표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어떤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오늘 뭐 내놓은 것으로서는 뭐 통합정부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그 통합정부 구성은 똑같은 얘기로 문재인 후보도 하고 있고 또 홍준표 후보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상당히 현재 이 안철수 후보로부터 표를 빼내는 어떤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그 현상이 가속화되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표가 역전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자체 경쟁력이라고 하면 또 홍준표 후보의 과연 또 자체 경쟁력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뭐 최근에 TV 토론 등 최근에 어쨌든 행보 등에서 보듯이 확실하게 어쨌든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제 보수층을 충분하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수층의 표를 자기가 결집하기 위해서 본인 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보수층이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이제 TV 토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라고 한 것이나 또는 보수층에서 거부감이 큰 이제 동성애 문제를 거론한다거나 또는 강성노조, 전교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좌우에 구분들을 하고 또 항상 용어들은 이제 좌파, 우파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갈라치기 이른바 선거에서 얘기하는 이제 갈라치기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을 확실히 펴면서 본인 보수층의 확장을 계속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일정 부분 지금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먹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유동적인 전략적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보수층들이 더 있을 텐데 계속 이제 이 흐름으로 간다면 좀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뭐 한번 당선 가능성까지도 뭐 기대해 보는 일부 시각도 있던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희망 섞인 분석인데 지금 TV 토론을 비롯해서 여론사를 경마식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도 투표장에 갔을 때는 이번 선거를 왜 치르게 됐나를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치르게 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도 조금 물어야겠고
이후에는 그런 리더십이 아닌 다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겠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아까 제가 최근에 지표가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하락과 소수 지지를 받았던 세력의 상승을 얘기했었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홍준표 후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소수 후보가 전반적으로 다 심상정, 유승민 다 후보다 이번 TV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TV토론은 양강 상관없이 다섯 사람한테 다 동등한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기회는 있는데 예. 여론조사에서 지지하고 이거 투표장에서의 투표 행태가 똑같이 나올 것인가? 그건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선호하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가 있겠지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현장에서는 가지고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 상승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안철수 후보하고 제로섬 관계에 있는 한쪽이 가지고 한쪽이 빠지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기존의 보수축은 역시 세 축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하나는 지금 홍준표 후보의 같이 지지로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여권을 지지한다는 쪽과 제3의 대안 한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몰렸던 이런 쪽도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것도 저것 따져서 포기하는 쪽이 있을 것인데 예. 최근에는 새롭게 지금 홍준표 후보를 주목하고 있는데 전략적 지지다. 그게 2위를 다툴 정도로 갈 수 있을지 예. 아마 투표장에서는 왜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됐는지를 유권자들도 상당수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에 가려서 그렇지 문재인 후보도 지금 소폭 하락 추세거든요. 특히 4차 TV 토론회 이후 좀 하락 추세인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문재인 후보 자체는 그렇게 하락 추세였다고는 저는 해석은 좀 하지 않는데요. 네. 그냥 조사에서는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4차를 거르다는 이유가 지난번 JTBC가 주관했던 4차 TV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을 많이 보였었죠. 정책 네. 본부장하고 토론하라고 한다든가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린다든가 뭐 동성애 계속 발언이라든가. 말을 돌린다든가 예. 뭐 동성애 관련이 아닌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조금 최근에 추세를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오만해 버릴 수도 이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4차 때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해도 좀 상관이 없을 것인데 적어도 4차 토론에서는 좀 감점 요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됐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도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 일정하게 표를 좀 뺏긴 측면. 심상정 후보가 토론도 잘했고 또 심상정 후보를 찍어도 문재인 후보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 문재인 후보 지지 성향이 예. 어떤 조금 빠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투표장에 가서는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결국 또 표가 쏠릴 것이다. 왜? 유권자들은 자기 선호도와 또 내 표의 가치, 또 당선 가능성 이것을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현상은 제가 볼 때 보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뭐 우리가 막 익히 얘기했던 샤이 보수도 있고 또 마지막 투표장에 가서 그 실제 그 기세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지금 지지율보다도 적어도 10% 정도는 더 나올 수 표를 있다. 얻을 것이다. 그래서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그와 관련해서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두 분이 봅니다. 사실 이제 소수 정당의 후보의 어떤 지지세의 상승을 얘기했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심상정 후보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1등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껴서 1강 2중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문재인 구도 만들고 아마 투표할 쯤 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국민들이 따지게 될 것입니다. 제3지대 단일화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은 다 무산됐고요. 저는 이번 선거는 오자 구도로 끝까지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와 양자 대결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다. 오자 구도로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전망까지 했습니다. 센터장님,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상승세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문재인 후보 지지층과 겹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심상정 후보가 뭐 이렇게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효과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TV 토론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는 중도층까지 포괄을 하려고 하고 또 안철수 후보는 중도와 보수가 섞여 있고 또 일부 진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TV 토론에서 분명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 다 이제 두루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심상정 후보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 뚜렷한 뭐 답변,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소신 있는 모습을 비춰지고 왜냐하면 TV 토론은 일반 유권자들 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 어쨌든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 이제 효과를 많이 얻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민주당과의 이제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 후보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예. 하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면서 문재인 후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가 뭐 부자 쌀떡에서 인신 난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여유가 생겨서 더 진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문재인 현상이 후보의 있죠.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지지가 또 동시에 제약될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후보가 지금 이제 언론이나 또 지지율세에서 호평을 받는 이유는 별로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그 공약을 아마 보시면 너무너무 네. 비현실적입니다. 이 경제 안보 모두 다 안보는 마치 우리나라 중심이 돼서 중국과 미국을 우리가 다스리듯이 그런 식으로 뭐 국제관계를 설정한다든가 마치 북한한테 우리가 설득하면 북이 핵을 포기할 듯이 한다든가 경제도 뭐 같이 지금 우리의 지금 세율의 뭐 2배 넘는 세금을 갑자기 걷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약간의 뭐 호의를 베푸는 거랄까 이런 네. 거로 생각되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위태롭다면 이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은 여지없이 빠질 겁니다. 맞을 것이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TV 토론 과정에서 결국은 심상정 후보는 주목받았죠. 소수 정당들의 후보가 다른 기회에 알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토론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알렸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차명진 전 의원의 좀 의원에 동의하는 바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TV 토론 과정에서 별로 질문을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세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질문을 안 받으니까 심상정 후보가 주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는 그런 장면을 아마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거고 사실상 더 따져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정책적인 논쟁에서는 상당히 국민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조금 많이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줬죠. 제가 앞서 지금 지지하고 투표장의 투표 행태하고는 조금 다르게 분석할 요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봤을 때 선호하는 쪽을 좀 그대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투표에서는 상황에 따른 상대적인 뭐 전략을 감안해서 아마 투표를 하는데 네. 그때까지 어떻게 갈까?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치고 올라가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이해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는 차명진 의원 입장하고 정반대로 해석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대선 선거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철수 후보의 위기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국민의당의 고민도 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보 불안한 후보 당선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세력이 집권하면 나라는 부동강 나고 맙니다. 50대 젊은 도전자 저 안철수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통합내각,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 의원님, 사실 먼저 득표율에 따라 좀 내각을 좀 공유하겠다 이런 취지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지금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은 보십니까? 어느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홀로 정권을 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 인수위 구성의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모두가 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더더욱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보를 내세우는 것은 별로 획기적인 참신한 안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저는 두 가지 안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지율 하락을 막고 지지율 상승을 지켜낼 수 있는 두 가지 안이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보수와 진보 쪽 하나를 택해서 네. 확실하게 그쪽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상당히 이제 위험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위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이고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소위 탈이념적
어떤 그 이슈를 몰고 가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행정도시 이전을 한다든가 이것은 이념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떤 지역구도로 판을 뒤집어 엎는데 이분이 4차 혁명론을 뭐 얘기하면서 뭐 특별하게 그 부분과 관련된 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컨대 무슨 뭐 예컨대 AI 정부를 구성한다든가 예컨대 근데 그런 안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냉정하게 처음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두 가지 다 실패한 거죠. 탈이념화에도 실패하고 특정 이념을 선택하고 해서 어떤 그 모험을 가는 것도 실패하면서 지금 뭐 화면에 나왔듯이 힘이 없는 계속 구호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통합정부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데 예. 그 주요 후보들이 다 통합정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아마 차별성이 국민들이 봤을 때, 유권자들이 봤을 때 차별성은 어느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 통합정부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큰 건가? 누구나 말로는 국민 통합 얘기하고 협치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정말로 진정으로 통합정부를 누가 이끌 것인가?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하나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보수 진보 어느 한쪽을 택했어야 된다라는 것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의원과. 애초에 안철수 후보 스스로도 기존의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를 계속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 문제는 기존의 보수 진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뭔가 가치라든가 정책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수세적으로 보수 진보론에 끌려다닌단 말이죠. 본인의 강점을 내세우지 못했다. 네, 결국은 오래전부터 보자면요. 사실상 2012년부터 제기됐던 새정치라는 것을 바로 기존의 보수 진보의 틀을 넘어서는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근본적으로는 뭔가 대통령으로서의 믿음직스러움을 보여주는데 TV토론 과정에서 조금 취약점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완을 해야겠지만은 단기간에 개인으로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래서 세력으로 보완을 아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다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합류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고요. 이전에 또 같이 공동대표로 활동을 했던 김한길 의원 등이 어제부터 부인 최명길 씨와 더불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들어보니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에 들어간 최명길 의원과 더불어서 두 최명길 아마 선거운동 이벤트를 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소문도 있더라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겠지만 일단 그 포지션에서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캠페인에서 내가 추격자인지 방어자인지를 일단 분명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분명한 전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를 쫓아가야 되는 추격자임과 동시에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 양쪽으로부터 집중적인 공세를 당하는 또 방어자의 입장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격자이면서 방어자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TV 토론이든 어떤 공세에서 어떻게 이제 임해야 될 것인지 칼을 쥐고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정하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애매한 모습들, 좀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떤 TV 토론 등에서 이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D-12일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 역대 선거 어느 경우를 놓고 하더라도 좀 솔직히 배약이 무효한 상태인데 그 앵커께서 아까 우리 김만원 원장님께 안철수 후보 진영에게 뭐 추천할 것이 있냐 조언을 좀 한다면 제가 조언을 한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후보 단일화입니다. 후보 단일화다. 그것이 이제 본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그것이 물론 이제 100% 성공한다. 후보 단일화한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긴다. 또 그것은 보장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남아있는 가장 유일한 카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원탁 회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은 참석을 안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단일화 논의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각 당의 의원들의 생각은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겁니다. 콩밭이라 하면 내후년에 있는 총선일 겁니다. 그때 이제 자신과 겹치지 않는 정당과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그 지역에 헤게모니를 갖는 것 이게 아마 의원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을 텐데, 생각하고 있다. 예, 그렇죠. 대선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복잡한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TK 보수 쪽에서 헤게모니를 지는 게 우선 목적일 것이고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이것이 아마 제일 목적인데 따라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후보 단일화가 마뜩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내일 아침에 결심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결심을 과연 후보들이 할 것인가? 이것은 또 미지수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원탁회의가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식의 원탁회의라면은 사전에 새 진영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꺼낸 다음에 뭔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전혀 없이 시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고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계속 3자 후보 단일화를 공격을 한단 말이죠. 적폐 연대다. 그렇게 되면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뭔가 조금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모양인데요. 저는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밀어붙일 거로 봅니다. 과거에 DJP 연합의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은 DJ가 후보 된다는 걸 전제로 김종필 씨가 지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순으로 이번에 한다면 그런 방식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걸 전제로 다른 쪽에서 포기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적폐연대론에 조금 묶여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처럼 모두가 비교해가지고 지지를 많이 받는 방식 후보 단일화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봐서 국민의당을 제외한 보수 계열의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도를 해볼지도 모르겠는데요. 워낙 쏠려가지고 보니까 특히 바른정당 내부에서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쪽은 국민의당을 포함한 후보 단일화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은 자유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막 보니까 그 배경 속에서는 바른정당의 하부 조직의 상당수가 지금 한국당으로 뭐 좀 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지금 바른정당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당 내부에서 그렇게 다시 지금 탈당해서 분당에 새로운 당 만들었다가 흡수되는 모양새를 좀 당분간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제 철저하게 구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책이라든가 후보들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 주기보다는 구도가 어떻게 따라서 결과든 이제 확확 바뀌는 이제 뚜렷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자 구도가 뭐 사자, 삼자, 양자 이렇게 변할 때마다 이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제 양자 구도로 가게 된다면 이제 선거 결과가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불확실해지는 것이니까 그럴 가능성 뭐 그런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국민의당으로서는 이제 원하는 것은 어쨌든 보수 세력과 직접 손을 잡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수표를 이제 흡수하는 전략이었을 텐데 그것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보수 후보들이 지지가 상당히 미미해서 그러니까 합파에도 한 10% 내외가 국한돼서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 등의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전략은 사실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으로서는 이제 답답하고 안철수 후보 측으로서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떤 모양새로 해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후보들이 그 당사자인 주체인 후보들이 지금 이제 떨떠름한 상황이고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럼 상대 후보 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여도 사실은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이제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갈등 국면에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더라도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좀 불확실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과연 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는 시선들이 많은데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정치권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제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초원들 탈당에 대해서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당의 어떤 잘못된 그런 비민주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저는 그냥 제 입장에 변함이 없고 그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입장에 어떤 변화도 없다. 강한 의견을 지금 마이웨이를 계속 선언하고 있는데 차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게 좀 차차기까지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현재 목표가 다음 총선에 일단 있고 그리고 차차기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홍보물, 공보물, 벽보까지도 이제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치를 쭉 보면요, 네. 사실 이랬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떨어진다면 다음에 과연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예컨대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번에 만약에 명분 없이 떨어졌을 경우에 본인들에게 기회가 있을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의 흐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장 못할 겁니다. 그래서 차차기를 염두에 둔다라는 홍준표 후보의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은 다음 생각하고 이번엔 나한테 표를 몰아주시오. 이런 어떤 상당히 전략적 발언에 이거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나는 끝까지 간다 얘기하는 거는 이런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말로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후보 단일화 만약에 하더라도 그 전날까지 나는 끝까지 간다고 해야지 내 표가 미리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후보 단일화 역사를 보면 후보 단일화의 기미를 조금만 미쳐도 바로 표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끝까지 내가 가겠다라는 얘기를 정말로 끝까지 믿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 제가 하나 하는 거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후보 단일화의 역사를 보면요. 후보 단일화 역사는 보통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JP나 여전히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도 그렇고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두고 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크게 실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게 차차기를 겨냥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가는 게 차차기를 겨냥하는데 더 좋은 길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은 길인지는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후보 단일화는 둘이 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미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아직 지금 대법에 걸려있는 피고인의 상태인데 후보 자격이 없다. 네. 더구나 그 돼지형 문제 관련해 가지고 사퇴라고까지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죠. 유승민 후보가 후보 단일화 한다면은 상대 후보가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걸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사퇴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 후보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는 조금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도 지금 바른정당의 환경이 좀 좋지 않으니까 계속 거론하긴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사안입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 오늘 방송기자 초청 토론에 참석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영남권 총리 내각 구성에 대한 일단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세력 간에는 저는 협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차적인 대상은 기존의 우리 야권 정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우리가 정책 연대를 통해서 힘을 함께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당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같은 뿌리에 두고 있다. 여러 맥락, 복선을 좀 깔아놓은 것 같은 이야기인데 센터장님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제 어쨌든 뭐 다른 통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들이 다른 정치 세력과 제대로 이제 연대를 또는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통합의 대상으로서 어쨌든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서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을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다른 세력들은 이제 협치의 대상이다 하면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쨌든 좀 완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을 사실 같은 뿌리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 것은 이제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연대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힘이 약한 쪽, 또 지지가 견고하지 못한 쪽에 흔들리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지금 지지층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호남의 표심이 문재인 후보에게 뭐 압도적으로 가 있는 상황, 월등히 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호남 표심 등을 어쨌든 추가적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발언인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초대 총리는 비영남권 인사 하겠다 이런 취지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다. 나중에 얘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점에서 협치를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집권의 국민의당과 통합하겠다라는 쪽에 먹혀 들어간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죠. 사실상 그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도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통합론을 꺼내가지고
국민의당부터 흔들었죠. 강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일부에서는 그 흔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슷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강하게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예. 조금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 1차 그 전화 협치 대상을 얘기할 때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했었죠. 적어도 이번 그 탄핵에 책임 있는 쪽은 대선 후보로서는 문제가 있지만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같이 갈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문재인 후보는 보니까 1차적인 협치의 대상으로서 야권을 얘기하고 나머지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표의 저 얘기는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비문 진영 단일화에 대한 이렇게 좀 예방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선거 후에 대한 어떤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재 선거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지지 기반들이 겹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선거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새로운 선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총선이 시작되는데 그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정계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점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당을 상당히 염두에 두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듯 싶습니다. 양수 겸장. 예, 그 이제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에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후에 정계 구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하고 한국 정치의 지형의 변화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일이 이제 딱 12일 남았는데요, 센터장님. 이제 부동표가 벌써 아직 20%에 달한다라는 이제 조사인데 마지막 변수를 꼽는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모든 게 사실 변화해 줄 수 있는 주요한 것들은 과연 이제 보수층, 보수표의 이제 향방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안철수 후보에게 더 머물러 있냐, 추가 흡수되느냐, 아니면 그 층이 홍준표 후보 등 보수 후보로 넘기고 가느냐, 아니면 그 부동층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느냐.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 여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층 많은 경우가 이제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이제 선택지를 하나로 제시하게 되느냐, 만약에 3자 단일화 등 그거 여부가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여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뭐 안보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지금 지지자가 없다는 이제 부동층 20%에다가 현재 지지자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른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가 또 25에서 36%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유동이 많은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쪽까지 계산하면 아주 많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앞으로 자기의 지지에 잠재력이 있는 후보군을 여론조사로 얼마나 이끌어올 수 있을까? 과거에는 투표장에 얼마나 이끌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여론조사가 기세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지지군을 나머지 기관들은 얼마나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이게 1차적인 변수가 아닌가 그랬습니다. 관전 포인트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에 우리 윤희용 소장 나왔지만 기존의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현황이 어떻게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가 상당히 참 흥미있는 관심거리인데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지난 총선분 같은 경우를 보면 작은 변수가 상당한 투표율의 어떤 변화를 초래한다. 10 내지 20%의 변화. 그리고 선거 그 결과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과연 흥미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40대 이하 청년층과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좀 지지도가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얼만큼 투표장을 차지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